네, 다음으로 운전 속도 및 주행 저항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철도가 달릴 때 운전 속도 그리고 그 운전을 방해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 운전 속도가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순 주행 시간분의 운전 거리. 속도가 뭐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뭐 400km다 하고요. 여기에서 시간은 순 주행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에서 쉬죠. 정지를 합니다. 그런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운행하는 시간, 순 주행 시간분의 운전 거리가 평균 속도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표준 속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에서 쉬는 시간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너무 머니까 휴게소에서 한 번, 두 번 들러서 쉰다는 거죠. 그러한 쉬는 시간까지, 정차 시간까지 더한 것이 표준 속도입니다. 그래서 표준 속도는 뭐냐면 평균 속도는 이거죠. 순 주행 시간분의 운전 거리인데, 표준 속도는 여기에 분모의 정차 시간까지 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5개가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죠. 서울에서 뭐 출발해서 뭐 천안 갔다가 뭐 대전 갔다가 뭐 구미 갔다가 부산까지, 대구죠. 대전에서 뭐 구미에서 뭐 부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세요. 순 주행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순 주행 시간은 지금 그냥 여기서 똑같죠? 그냥 순 주행 시간이고, 정차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정차 시간 몇 번 쉬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도착할 때까지 여기서 한 번 쉬죠. 천안에서 한 번 쉬고, 대전에서 2번 쉬고, 구미에서 이렇게 3번 쉽니다. 총 우리가 정거장이 5개지만 쉬는 시간, 정차 시간은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5개의 정거장 수에 비해서 정차 시간은 3번 하니까요, n-2t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거장 수가 5개지만은 운전할 때 보세요. 여기서 한 번 운전하죠. 한 번 운전하고, 여기 2번 운전하고, 여기 3번 운전하고, 여기 4번 운전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정거장, 여기서 운전하는 것은 정거장에서 1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n-2, 분자에는 n-1입니다. 그리고 L은 정거장 간격, 뭐 지하철역이라 했을 때 정거장 간격이 똑같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n-2t, t는 정차 시간입니다. 정차 시간이 3번을 쉰다고 했을 때 n-2t, 그리고 t는 전 주행 시간 해서 이 공식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표준속도 구하는 공식이죠. 그리고 반드시 여기 정의도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 주행 시간 플러스 정차 시간까지 고려한 것뿐에 운전 거리. 그 다음에 표정 속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표정 속도를 올리는 방법이 보세요. 표정 속도를 이것을 올리려고 하면은 운전 거리를 줄일 수는 없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표정 속도 높이려고 서울에서 대구까지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운전 거리는 조절이 불가능하고요. 표정 속도를 높이려면은 순 주행 시간 플러스 정차 시간, 이 시간을 내려야 되는 거죠. 분모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 주행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위험하더라도 가속하고 감속하고, 자동차가 빨리 가려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 하고요. 정지할 때 급속도로 밟고, 그래서 순 주행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주행 시간이나 정차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주행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가속도와 감속도를 모두 크게 합니다. 가속하고 감속하고 크게 하면은 표정 속도를 올릴 수가 있다. 그 다음
주행 저항입니다. 우리가 전기 철도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운행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죠. 그것이 주행 저항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열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방해하는 그 능력, 그 성분하고요. 정지해 있다가 출발할 때 그 방해하는 거. 우리 직류 직권 전동기 사용합니다. 왜? 직류 직권 전동기가 기동 토크가 제일 크다 그랬죠. 기동할 때 힘이 가장 큽니다. 왜? 다르게 말하면 출발할 때 그 저항이 있죠. 출발할 때 방해하는 그 능력이 전기철도가 크기 때문에 기동할 때 큰 토크가 필요한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출발 저항은 뭐냐? 열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경우 존재하는 저항. 맞죠? 움직이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출발할 경우 존재하는 저항으로 출발 후 속도가 대략 8km/h에 이르기까지 직선적으로 감소합니다. 네, 8km/h에 이르기까지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출발 저항. 그다음 주행할 때도 저항이 있겠죠. 주행할 때 그 차륜, 그 바퀴의 마찰 이런 것도 모두 방해하는 능력입니다. 차륜의 구름 마찰, 그 다음에 베어링 부분의 기계적인 마찰, 공기 저항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 등이 모두 주행할 때 발생하는 저항입니다. 열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성분. 또 뭐가 있을까요? 곡선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곡선할 때 곡선 때문에 고도 캔트, 확도 슬랙 이런 것도 있었죠. 그때는 곡선할 때는 당연히 직선할 때보다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곡선할 때 볼게요. 열차가 곡선 구간을 달리면 곡선 반지름에 반비례해서 받게 되는 저항입니다. 곡선 반지름이 크면은, 곡선 반지름이 작으면은 뾰족하고요. 곡선 반지름이 크면은 완만하죠. 맞죠? 그래서 곡선 반지름이 크면은 작죠. 곡선이 완만하니까. 곡선 반지름이 작으면 뾰족하니까 어떻게? 큽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곡선 반지름에 반비례해서 받게 되는 저항이 곡선 저항입니다. 곡선 부분에. 그 다음 구배 저항은 뭘까요? 구배는 뭐다? 경사입니다. 경사인데 우리가 구배를 할 때는 우리가 퍼센트는 100분의 1이잖아요. 1000분의 1을 씁니다. 1000분의 1.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1000m고 1m 이만한 경사지 1000m고 뭐 10m고 100m고 10m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 경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따 구배저항 할 때는 1000분의 1 단위를 쓰고 경사 궤도를 운전할 때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이고 구배장은 좀 이따가 나오지만 구배장 우리가 RG라고 하면은 1000 뮤 W 이렇게 씁니다. 킬로그램인데 이 1000은 그냥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는 것이 1000입니다. 1000. 그리고 W도 뭘까요? W는 열차의 중량입니다. 차량의 중량이고 U가 뭐냐? 900. 그래서 중량에다가 9배를 곱한 것이 구배 저항이 됩니다. 경사 궤도를 운전 시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항. 올라갈 때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이고요. 다섯 번째, 가속 저항이 있습니다. 가속 저항은 관성 계수를 고려했을 때 가속이 뭐예요? 가속은 더 빨리, 시간분의 속도죠. 시간분의 속도에서 더 빨리 가는 그럴 때 가속할 때 발생하는 저항인데 관성 계수를 고려했을 때요. 그래서 열차가 가속 시 발생하는 저항이라 보시면 되고 전동차가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전동차는 전동기가 설치된 거고 객차는 전동기 없는 것 있죠. 승객이 타는 그런 것이 객차입니다. 이때 전동차의 가속 저항은 우리가 31AWA는 뭐요?
A는 가속도입니다. 가속장이기 때문에 가속도고요. W는 뭐 차량의 중량, 여기서 했지만 차량의 중량. 객차일 때는 31A입니다. 그래서 전동차의 가속장 구하라고 하면 그냥 31AW 주어지는 것 다 곱하면 되고요. 수치 31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로서 견인 전동기가 있습니다. 견인 전동기 뭐야? 견인 전동기 뭐다? 끌고 가는 전동기. 견인차?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견인 전동기, 우리가 앞에서 객차나 화물차 이런 것들을, 화물카 같은 거 끌고 가는 전동기, 즉 그 앞부분에서 맨 앞에서 전동기 설치되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동기가 견인 전동기입니다. 일반 견인 전동기의 구비 조건, 그래서 전기철도에서 사용하는 전동기는 보통 직류 직권 전동기나 혹은 직권 정류자 전동기, 직류를 바로 사용할 때는 직권 전동기, 교류를 사용할 때는 직권 정류자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견인 전동기의 구비 조건입니다. 기동시 회전력이 클 것, 토크죠. 토크가 커야 되고, 이번 올라가는 구배 등에서 회전수가 줄어들면 회전력이 커질 것, 회전수가 줄면 회전 힘이 커질 것. 이게 직권 전동기 특성이죠. 다음 회전수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예. 보통 우리 철도에서 뭐 우리가 통일호 이런 것도 0km에서 뭐 100km까지 쭉 가죠. 뭐 KTX 같은 경우는 0km에서 300km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 회전수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3번 병렬 운전할 때 부하의 불평형이 적을 것. 부하의 불평형이 적은 것.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죠. 5번 제한된 장소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중량 용적이 크지 않을 것. 열차 내부에 설치해야 되죠. 열차 내부에 설치해야 되니까 그 용적이 그렇게 크고 무거우면은 열차 운행에 또 방해가 되니까요. 중량 용적이 크지 않고 수리나 점검이 편리할 것.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고죠. 2번 주전동기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주전동기는 보통 직류를 바로 사용할 때 직류 직권 전동기, 교류를 사용할 때는 교류를 받아서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정류를 해서 사용하는 직류 직권 정류자 전동기. 그다음 특수한 경우 유도 전동기가 있고, 맥류는 뭐냐면 우리 고조파 성분 맥류 있죠. 우리가 직류분의 교류 그 비율을 맥류라고 하죠. 그런 성분을 가진 맥류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전동기 종류와 특성인데 주로 나오는 건 직류 직권과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요 두 개 정도만 뭐 이해하셔도 됩니다. 요 두 개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직류 직권 전동기가 속도 특성이 차량용으로 적당하고 전압 급변 등에 대한 특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직류 직권 전동기와 특성이 비슷합니다. 직권 들어갔죠. 직권. 근데 교류입니다. 교류를 입력받는 거예요. 특성이 비슷해서 전기차용 주전동기로 적합하며 정류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교류 전원을 직접 구동할 수 있어서 구조가 간단하다. 네. 그 다음에 맥류 전동기와 유도 전동기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빈도가 크게 높지는 않다. 그 다음에 속도 제어 방식입니다. 속도 제어 방식은 우리가 3장에서 했었습니다. 3장에서 했던 거 그냥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일반 직류 직권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인데,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가 뭐가 있었느냐? 저항 제어, 계자 제어, 전압 제어가 있었고요. 저항 제어, 전압 제어, 계자 제어. 그 중에서 직류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죠. 이런 것들은 전압 제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압 제어는 워드 레너드, 정지 레너드, 일근호 초포, 직병렬 제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직류 직권 전동기, 전차에서 사용하는 속도 제어 방법 뭐가 있다 그랬죠? 직병렬 제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 속도 제어는 교재에 저항 제어법, 직병렬 제어, 계자 제어가 있지만
보통 직병렬 제어를 많이 사용하고, 직병렬 제어 방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은 개로 제어, 단락 제어, 그 다음에 브릿지 제어, 이러한 방법이 직병렬 제어의 좀 세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항 제어나 계좌 제어는 한번 읽어만 봐주시고요. 교류 전동기 제어가 있습니다. 교류 전동기는 교류 전동기를 속도를 제어합니다. 전압을 바꿔요. 전압을 어떻게 바꿉니까? 변압기의 탭을 이용해서, 변압기의 탭을 이용해서 전압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탭 제어. 그리고 사이리스터 위상, 사이리스터의 위상을 제어하는 방법, 교류 전동기의 제어 방법입니다. 속도 제어 방식. 네. 그리고 이제 전동기의 출력과 속도 한번 볼게요. 이러한 전동기의 회전력, 출력, 전동기니까 당연히 토크 T, 출력 P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지름 R의 원주상에 작용하는 견인력을 F라 하면 회전력 T가, 회전은 뭐예요? 지금 반지름 R의 원주상입니다. 작용하는 견인력. 우리가 그 반지름이 R이요. 그러면 지금 얘가 미터죠, 미터. 그리고 견인력, 지금 F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그러니까 미터 킬로그램. 따라서 R과 F를 바로 곱하면 그것이 이 전동기의 회전력이 나옵니다. 토크는 RF, 반지름 곱하기 견인력 F, RF. 그 다음에 NRPM으로 회전할 때 전력 P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T는 오메가분의 P가 되죠. T는 오메가분의 P. 따라서 P는 오메가 T. 오메가는 2파이 N이 되고, 2파이 N은 초당 회전수니까요. 분당으로 바꾸면 60분의 2파이 N T. 그래서 NRPM으로 회전할 때 이 전기 그 전차의 출력 P는 2파이 T 곱하기 N을 60으로 나누면 됩니다. 60분의 2파이 NT가 된다. 그 다음에 직선 속도입니다. 직선 속도. 어차피 전기 철도는 앞으로, 모터 자체는, 전동기 자체는 회전을 하지만 전기 철도 자체는 앞으로 가는 거죠. 그 속도입니다. 속도인데 보세요. 직선 속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반지름 바퀴가 지금 이렇게요. 반지름 R입니다. 반지름 R. R이요. 그러면 이 반지름이 R인 이 바퀴가 있죠. 직선으로 갔을 때 그 속도는 얼마냐? 보세요. 이 한 바퀴 둘레 얼마요? 한 바퀴 둘레는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 다음에 초당 회전수 N을 곱하면 이게 속도죠. 초당 회전수, 초당 몇 바퀴입니다. 이 전기기기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당 회전수 N으로 회전할 때 한 바퀴 지름, 한 바퀴 원주를 곱하면 이것이 전체 속도가 됩니다. 그럼 얘가 분당 회전수는 어떻게 돼요? 60분의 2파이 R N이 되죠. 이것이 직선으로 이동했을 때 그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속도 V는 얼마? 60분의 2파이 RN입니다. 60분의 2파이 RN인데 이거 미터 퍼 세커죠. 미터 퍼 세커. 근데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꾸기 위해서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곱하기 1000분의 1을 하는 거죠. 1000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미터 퍼 세컨을 미터 퍼 아워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곱하기 3600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00분의 1 곱하고, 초를 아워로 바꾸기 위해서 360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직선 속도를 구하는 공식 속도 V는 60분의 2파이 R에 1000분의 3600을 하면은 직선 속도가 나오게 된다.
예. 간간히 한 번씩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겁니다. 혹은 공식으로 물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찰력과 견인력입니다. 이게 조금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보세요. 전동기 바퀴가 우리가 전기철도가 무겁습니다. 그러면 그 바퀴가 전기철도 차체하고 대차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죠. 그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철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견인력이 필요하겠죠. 끌고 가는 그 견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바퀴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견인력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견인력이 있고요. 이 바퀴에 마찰력이 있는데 마찰력이 너무 작고 견인력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견인력은 굉장히 큰데 마찰력이 작으면 이게 헛돌 겁니다. 얘가 바퀴가 헛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얘가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견인력하고 마찰력하고 같을 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력을 구할 때 이 마찰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견인력이 크고 마찰력이 작으면 바퀴가 헛돌아서 전기철도가 그 전동기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를 볼게요. 차 바퀴가 궤조면을 전기철도 레일 이런 면을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 것은 차륜과 궤조면 사이에 마찰력이 있는 거죠. 마찰력이 있기 때문인데 이 마찰력은 견인력과 더불어 커지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커지지만 견인력의 크기가 최대 마찰력보다 커지면 견인력의 크기가 마찰력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차륜이 미끄러져서 공회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식이 있습니다. FA 견인력을 구하는데 1000μWA가 됩니다. 앞에서 보신 적 있죠? 1000은 뭐냐면 얘가 톤이에요.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해진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고요. 여기서 뮤가 뭐냐면 지금 견인력을 구하는데 마찰 개수를 곱한 거예요. 점차 개수. 이 바퀴의 점차 개수, 마찰 개수를 곱한 겁니다. 마찰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WA는 뭐다? 중량이 이거요. 동륜상의 중량입니다. 우리 앞에서 저항 얘기할 때요. 그 구배장 할 때 1000μW 있었죠. 구배장 할 때. 이게 헷갈리실 건데 이때 구배장 RG는 1000μW였습니다. 공식이 똑같죠? 똑같은데 이때 μ는 뭐냐? 9배였습니다. 9배. 예. 그리고 W, 요 무게고요. 얘하고 똑같은 여기에서 μ는 뭐냐면 마찰 개수입니다.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착각하시는 것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이때 WA가 뭐냐면 여기 동륜 있죠. 동륜의 마찰 개수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무게는 동륜 상의 중량입니다. 바퀴 상의 중량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르게 WG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W 뭐요? 전차 중량. 그 다음에 G는 9배입니다. 이 공식. WG. 9배 곱하기 전차 중량. 예. 이것이 우리가 견인력. 그래서 견인력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륜상의 중량에다가 마찰 개수를 곱한 값. 그리고 전차 자체의 중량에다가 경사 9배를 곱한 값. 그리고 이때 9배는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요. 꼭 정리를 해주시고 문제풀이에서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동입니다. 제동은 우리가 전기철도를 제동한다고 했을 때
멈추는 거죠. 멈추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때 제동은 첫 번째 수동 제동 방식이 있습니다. 수동 어떻게 해요? 전차를 사람이 핸들을 잡아 당기는 힘. 수동. 사람이 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 공기 제동이 있습니다. 압력 1제곱센티미터당 5kg 내외의 압축 공기를 제동륜에 작용시켜 피스톤에 의해서 제동 연간의 힘을 전달하는 방식. 공기 제동. 간단하고 신뢰도가 높은 차량에 사용됩니다. 전자 제동입니다. 전자 제동은 전자력의 흡인력 이용하는 것. 유압 제동도 있겠죠. 유압에 의해 실린더를 동작시켜 제동하는 것. 전기 제동은 앞에서 배우셨죠. 3장에서 배우신 거 뭐가 있다? 발전 제동, 회생 제동, 역상 제동이 있는데 발전 제동, 회생 제동은 가능하지만 역상 제동은 전기 철도에는 적합하지 않는다. 왜? 역상 제동 플러깅은 급제동이니까 승객이 타고 있거나 물건을 실었을 때 급하게 정지하면은 급제동하면은 사람이 다치고 문제가 소선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기제동 장치는 전동기를 발전기로 동작해 하여 전차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저항내에 소비하도록 하는 발전제동과 전기에너지를 트롤리선으로 반환하는 반환회생이죠. 반환하는 회생제동이 있다. 역상제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5번에 특수철도입니다. 특수철도. 특수철도 보면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만 수록을 했습니다. 모노레일이요. 모노레일인데 이런 거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이게 현수식 모노레일입니다. 모노레일인 그냥 모노레일인데 얘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 반대로 된 거 있죠. 이렇게 전기가 레일이 위에 있는 거 작은 거 밑에 있는 거. 이게 대구에 가면 대구 지하철 3호선이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3호선이 이런 모노레일인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 바닥에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모노레일은 저기 뭐 일본에 제가 TV 보니까 일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뭐 호주에도 이런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현수식 모노레일이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던 뭐 가공 단선식이나 가공 복선식 이것이 아니고 이는 3궤도 방식이죠. 우리가 가공, 단선, 복선 이게 아닙니다. 3궤도 방식이 되고요. 여기는 3궤도 방식 중에서도 강체 조가식입니다. 선이 아니고 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노레일 자체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강체 복선식 가선 방법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선이 아니고 강체. 이렇게 지지하려면은 굉장히 튼튼한 강체가 사용돼야 된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 보면은 용집이나 건설비가 적고 건설 공기가 짧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하철 뭐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지하철보다 이런 모노레일 방식 대구 지하철 3호선 생각해 주시면요. 이게 지하철 자체를 만든 땅을 파서 만드는 것보다 전체적인 용집이나 건설비가 적고 공기가 짧습니다. 열차 운행 시 소음이 또 적고요. 지하철보다. 승차감이 좋습니다. 단점은 저도 대구 지하철 3호선 타본 적이 있는데 한 장인가 2장인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작죠. 일반 지하철은 뭐 칸이 굉장히 많은데 단위 수송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은 다 교각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교각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데 따른 건설의 제약이 또 있습니다. 이런 모노레일 시험에 종종 또 출제가 되고요. 자기 부상식 철도가 있습니다. 자기 부상열차 들어보셨죠? 자기 부상열차는 종류가 우리가 반발력을 이용한 반발식도 있고요. 흡인력을 이용한 흡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인식과 반발식 자기 부상철도. 우리가 보통 자기 부상철도 어떻게 해요? 전자를 이용해서 붕 떠서 쭉 가는 거 있죠. 그것을 생각하는데 흡인식과 반발식이 있고요. 추진 방식은 LIM은 뭐냐면 LIM은
리니어 인덕션 모터입니다. 선형 유도 전동기. 리니어가 선형이고요. 인덕션 모터 해서 선형 유도 전동기고, 유도 전동기 인덕션 모터죠. LSM이라고 해서 리니어 싱크로너스 모터라고 해서 리니어 싱크로너스 선형 동기 전동기입니다. 추진 방식으로 선형 유도 전동기와 선형 동기 전동기. LIM은 리니어 인덕션 모터, LSM은 리니어 싱크로너스 모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교류 전환 및 신호 보완입니다. 교류 전환 및 신호 보완. 우리가 교류 전기철도 있죠. 교류 전기철도. 그래서 교류 전기차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교류 전기차는 고속 운전에 있어서 집전이 용이합니다. 전기를 공급받기가 쉽고 보호 설비가 간단하고 보호 협조가 용이합니다. 차 내에서 임의의 교류 전원 전압을 얻기 용이하다. 안에 변압기가 따로 있어서 여러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변압기의 탭 전환으로 필요한 전압으로 수시 조절이 가능하다. 네. 3번에서 얘기한 교류 전압을 얻기 용이하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5번 특성 곡선이 차량 운전에도 적합하고 6번 진보된 전기 기술을 응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우리 KTX 같은 것들, KTX가 동기전동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KTX 이런 진보된 기술을 우리가 교류 전기차에 적용하기 쉽습니다. 교직 변환 방법, 교류 직류 변환 방법인데, 저도 이거 타보지는 못했는데 뭐 서울 지하철 몇 호선을 타면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깜빡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타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그 구간이 뭐냐면 교직 변환입니다. 직류 전차석 구간과 교류 전차석 구간을 연결해서 운전하는 방법. 1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변환법과 차상변환법. 지상변환법은 뭐냐? 접속역의 구내에서 교류와 직류를 전환하는 거예요. 접속역의 구내에서 교류와 직류를 전환하는 방법이고, 차상변환법은 두 역 사이 중간에 짧은 구간, 무전압 구간을 설치해서 서울 지하철이죠. 움직이고 있는 중간에 무전압 구간을 설치해서 교류와 직류와의 전환점을 만들고 차량 내에서 주행 중에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장애가 있습니다. 유도장애라 하면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 잡음전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장애 대책이 있는데, 먼저 정전유도장애는 정전 용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있죠. 가선 전압에 따라서 통신선에 유도되며 가선 전압의 크기나 트롤선과 통신선과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 정전 유도 장애는 우리 전력공학에서도 공부했지만은요,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연피 케이블을 사용하면 완전 차폐가 가능합니다. 정전 유도 장애. 그다음 전자유도 장애는 트롤리선의 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의 종방향으로 유도되는 거.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서도 정전유도 장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자유도 장애, 전력선이 이렇게 있으면 통신선에 전자유도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 전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가 전자유도가 되고요. 잡음전압도 있습니다. 직류전기철도에서 회전별류기 또는 수은정류기 등의 정류 과정에서 직류층에 고주파 성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고주파를 포함해야 되고, 이것에 의해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이 잡음전압입니다. 근데 유도장애 대책은 뭐 잘 아시겠지만, 통신선을 케이블화, 차폐가 더 완벽하게 된 거죠. 차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선을 케이블화하면 되고요. 유도 경감시키는 기기를 설치해도 되고, 흡상변압기, 앞에서 했었죠. 교류 방식에서 흡상변압기 BT, 부스터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면 통신선 유도장애를 경감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유도장애 장애 대책으로
흡상 변압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설비입니다. 전기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강하는 보안 설비 볼게요. 먼저 궤도회로가 있습니다. 궤도회로는 궤도회로에서 레일이죠. 레일의 일부를 전기회로 일부로 이용하죠. 신호 또는 보안 장치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어하는 데 이용한 겁니다. 궤도회로를 이용한다. 그래서 궤도회로는 궤도 중에서 침묵 레일 도상 중에서 레일의 일부를 전기회로의 일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폐색 장치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 선로의 선로의 각 구간에 어떤 구간에 두 열차가 같이 진입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선로의 각 구간에 두 열차 이상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치. 두 열차 이상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치를 폐색 장치다. 임피던스 본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레일 본드도 있었죠. 레일 본드는 레일의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임피던스 본드는 자동 폐쇄식 회로, 앞에서 폐색 장치 했었죠. 폐쇄식 회로에서 사용되고요. 이것은 레일을 우리가 보통 귀선으로 사용하는 거죠. 보통 레일을 귀선으로 사용하는데 그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전차의 귀로 전류는 흐르게 하고 레일에 전차의 귀선 역할, 귀로 전류는 흐르게 하고 신호 전류는 흐르지 못하게 한 회로를 임피던스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일을 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레일 귀선 전류는 레일로 흐르게 하고 신호 전류는 레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한 회로가 임피던스 본드입니다. 크로스 본드도 있죠. 귀선의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궤조 간에, 레일 간에 연결한 것으로 자동 신호 설비와는 무관하게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궤조 간, 레일 간 연결한 것, 크로스 본드. 그 다음에 열차 단락 감도가 있습니다. 차축이 궤조를 단락했을 때 계전기 동작 기능의 양부를 판단하는 기준, 계전기 동작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양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열차 단락 감도가 됩니다. 네, 뭐 구체적인 것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열차 정지 및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하거나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구간에 뭐 정지를 위해서 이 구간에 50km 이하로 속도를 감소해야 되는데 열차가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으로 고장이 났구나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자동으로 열차 제어 장치는 얘보다 좀 더 나간 거죠. 얘는 정지만 시키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제어를 시키는 거죠. 정지기 때문에 스톱, 제어기 때문에 컨트롤입니다. 오토 트레인 스톱, 오토 트레인 컨트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동 열차 정지 장치는 차내 경보 장치에 브레이크 제어 기구가 부과되어서 브레이크 제어 기구가 부과되어서 열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 신호기에 근접하면은 자동적으로 비상 브레이크가 작용해서 신호기 직전에 열차를 정지시키는 장치. 자동 열차 제어 장치는 ATS에 더욱 운전 능률의 향상을 가미한 장치고, 열차 속도를 차상에서 검지해서 이곳과 지상에서 전송하는 그 구간의 허용 운전 속도를 지시하는 신호를 항상 비교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열차 속도가 허용 속도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장치.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얘는 항상 그 신호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 열차 신호를 무시하면은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전기 철도 관련된 이론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